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에 한국 무기가 나타났다. 2. K9 3세대 공개. 3. 유럽의 무기 생산 체제가 무너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K9자주포는 마개적인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괴란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다 보니 주변국들의 지나친 견제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포로 유명한 독일과 영국의 쇄방이 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국을 필두로 한명연방 소속 약 50여 개국은 방산시장에서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사사건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독일제 변속기를 들먹이며 수출 사업의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얼마 전 명면방 소속인 캐나다가 대한민국의 K9를 긴급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부와 16, 18문 정도의 K9 자주포 긴급 수입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캐나다의 상황을 보면 이런 주장은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나토 소속 국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같은 나토 동맹국이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에도 병력과 각종 군사 장비를 파견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국을 보호할 전력이 급격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수한 자주포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데요. 만약 K9가 캐나다에 수출된다면 한국 무기가 처음으로 미주 세력, 즉 명면방 국가에 진출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수출에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이번 소식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캐나다 수출은 명백한 오보라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미국이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캐나다의 긴급 요청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역시 K9이지라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가진 국제사회에서의 삼진성 때문인데요. 캐나다는 명면방 국제기구, 나토, 파이브 아이즈 등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수의 동맹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캐나다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캐나다의 K9가 도입된다면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K9의 위상은 범접 불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 대 국가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방산시장은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자주포만 봐도 한번 교체하면 최소 수십 년은 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유지보수 또한 쉬워야 합니다. 즉 성능은 기본이고 신뢰도, 유지보수, 운용 난이도, 빠른 납품 기한까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해야 비로소 무수한 무기체계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전 경험이 극히 제한적인 현대사회에서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무기를 도입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흥행 보증수표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로 우방민 국가들의 경우 특히 심하게 작용합니다. 무기 도입 사업이 결코 적은 금액이 동원되는 게 아니다 보니 각 나라들은 모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국제기구에 모두 포함된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무기체계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는 싼 맛에 쓰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K9 자주포를 무시해 못한 명면방 국가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다시 말해 캐나다의 K9 수입은 세계 자주포 방산 시장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나다의 K9 도입 소식이 들리자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를 전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우방국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K9 도입은 언론이 설레발을 친 해프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군의 묘청에 따른 눈속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에도 캐나다 무기체계를 전진 배치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9를 수출한다면 간신히 잠잠해진 무해 지원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군에서 일단 세계적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캐나다의 K9 도입을 은밀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캐나다의 K9 도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선 지금 당장 캐나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K9를 도입하지 않으면 곡사포 하나 없이 나라를 지켜야 할 지경인데요. 사실 성능과 가격으로 따져왔을 때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K9를 대체할 만한 자주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K9는 현대 무기체계에서 실전 경험을 한 몇만 대는 자주포입니다. 즉 성능도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입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55mm 자주포 36문을 앞세워 인도의 카슈미르를 공격했는데 다행히 인도는 그해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10문으로 중국제 36문의 SH-2를 막아 세웠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주포와 중국의 자주포가 대리전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K9 자주포가 3.6길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 SH-1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아무리 질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적 측면에서 중국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지전의 결과는 전 세계를 경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K9와 인도군이 승리한 건데요. 심지어 K9의 모든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킨 반면 중국의 SH-1은 단 한 대의 표적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치른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K9에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군이 초기 도입했던 100대에 더해 200대 추가 도입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반면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패한 중국의 수모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추가 구입한 K9 자주포를 인도의 중국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배치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리전에 이어 자칫 실전에서도 패배할 것을 염려한 중국은 인도의 추가 배치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에 끼친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K9 도입을 앞세우던 명국조차 결국 국방개선 사업 MFP 프로그램에서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K9A2 도입을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K9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독점에 가까운데요. 다시 말해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자주포가 나토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K9는 거의 세대 변화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개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쌓은 수많은 데이터와 막대한 대량 생산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2023년 개발이 예정된 K9A2는 기존 K9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사거리부터 발사 속도 등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무인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전장의 핵심 공격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K9A2는 사격 방향을 향해 포를 정렬시키는 방열은 물론 충격에 강한 둔감형 장약의 개발로 기존에는 사람이 넣어줘야 했던 장약까지 K9A2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운용 인력이 줄어들어 겨우 2명만 있으면 자주포의 주행과 사격 등 모든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K9의 3세대 개량 형민 K9A3에 대한 유력한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뒤를 바싹 뒤쫓아오던 여러 나라들이 이를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K9A3가 개발된다면 이제는 미국 시장마저 공략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포함한 방산 선진국들은 항공모함, 핵전수함, 핵무기처럼
하이엔드급 최상위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장갑차와 자주포 같은 재래식 중형 무기 개발에 심려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K9A3는 이런 노력이 쌓여 만든 자주포의 정점입니다. 이는 K9A3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인 무인화 기술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적어도 지상 무기 체계의 무인화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의 대상 장비로 하나 디펜스의 아리온 스맷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에서 동맹국이 보유한 무수한 기술을 평가하고 차기 미군의 무기 개발 사업의 핵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보병 전투지원 다목적 무인 차량이 선정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이 말 뜻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무인화 기술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온 스맷은 미8군 작전부 사령관 등 미군의 중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제 시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화 기술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될 K9A3는 아리온 스맷보다 훨씬 뛰어난 무인화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선 K9A3는 주행에만 조종사가 개입하고 C4I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한 완전 자동 사격이 이루어지는데요. 유민 자주포 1문과 무인 자주포 5문이 한 개 포대를 이루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사격은 물론 인구 감소에 상관없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수십 년의 포병 전력을 생각한다면 지구상 어느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주포 생산 체계가 무너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또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단 이미 검증된 K9를 선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K9A2 도입 검토, 캐나다 K9 긴급 요청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면 이 확률은 더욱 높아질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성능과 유지 보수 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에서까지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드 상품을 찾는 이유가 균일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인 것처럼 세계 각국의 나라가 사용 중인 K9이야말로 자주포 시장의 진정한 명품 브랜드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남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이 말처럼 현재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K9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 참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수출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것이라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즉 현국이 미국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아시아의 신흥 군사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군사 지원을 시작한다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인데요. 현재 내부 군사 체계가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으로는 무슨 수를 쓰든 우크라이나군을 막는 게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심지어 화들짝 놀란 푸틴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만류하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우리 군은 정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한국 포탄 수입을 인정하면서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장을 전면에서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외신인 CNN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해당 포탄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송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의 원조를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우회 지원을 선택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강력한 우방인 한국을 속였거나 또는 한 번만 모르는 척 눈 감아달라고 부탁한 꼴인데요.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탄약 재고를 대신할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포탄을 수입해서 외장만 미국산으로 둔감시켜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는 속칭박스가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되고 시간이 지난 현재 기준 모든 우려들은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현 상황이 어떤 모습이길래 상황이 이렇게 발전된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국방력 상황에서 한국에 포탄이 없으면 미국이 거덜나게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을 들고 있습니다. 전면전 양상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축해 놓은 재래식 무기가 거덜난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폭탄입니다. 무기 체계야 언파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수리해서 재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탄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나토의 리더 격인 미국조차도 비축해 놓은 포탄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필요하다고 수십만 발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처지도 못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소모전으로 치닫고 장기간 전쟁이 더 이어져 자칫하면 포탄이 없어서 전투를 치르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범접할 수 없는 일대 자리를 지키던 군사 대국 미국의 무기고가 고작 전쟁 9개월여 만에 바닥을 보인다는 게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미국의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현대전의 양상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쓸데없이 유지 비용을 잡아먹는 재래식 무기의 재고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군은 기껏해 하루에 300발 정도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포탄을 추가 생산할 필요도 없이 그저 비축된 물량으로 충분히 포격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주로 초점밀 유도 폭탄을 이용한 공습이나 기동력이 좋은 기계화 부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파병된 미군은 적은데 아프간은 넓고 탈레반이 게릴라전이나 테러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포격은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착각과는 반대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스탈린의 표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장에서 포병은 다시 한번 전쟁의 신이 되었습니다. 실내로 서로의 진지와 거점을 파악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부었는데요. 실제로 아프간에서 미군이 한 달 내내 쏘아댄 포탄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포병이 단 하루에 사용한 포탄이 훨씬 많을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만 단 하루에 6천 7천 발의 포탄을 소비했고 러시아는 4만 5만 발의 포탄을 소모했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군만 따져도 한 달에 무려 2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142대의 155mm 곡사포와 155mm 포탄 92만 4천 발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 수개월은 더 이어질 것을 감안한 포탄 비축량을 대폭 감축한 미국의 무기고가 감당할 수준이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토 형국들의 사정이 미국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척에 러시아라는 불안 요소를 두고도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자신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유럽의 나토 형국들은 냉전이 끝나고 20여 년간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갔고 말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는 규정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소속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체계의 규모를 총 40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 52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즉 그간 비축해 놓은 모든 무기 재고를 이미 소진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국을 방어할 정말 최소한의 무장을 제외하고 죄다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건데요.
사실 국제사회는 같은 편이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이용하는 게 공공연한 룰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도 그렇게 나토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가능한 우크라이나에서 치러져 러시아를 저지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어마어마한 포격전을 계속 이어갈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포탄 재고 부족이라는 문제가 뜻하지 않게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값도 저렴하면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던 포탄이 모두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토는 물론 전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조차도 포탄을 한 달에 약 15,000발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걸 고려하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줄 국가는 유럽에서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탄 생산에 초정밀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철 공장 하나 개량해서 뚝딱하고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포탄 제작에는 극비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하향량의 배합과 성분 조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풀빵에 단팥을 넣으면 되는 것처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성능 좋은 포탄은 포탄 내 화학 성분들이 서로 뭉치지 않아야 하고, 또 포탄 내에서 화약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요. 우선 화약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이 제대로 배합되지 않으면 폭발력은 들쑥날쑥하게 되고, 포탄 내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화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가 마찰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초창기 국산 포탄을 개발할 때 이 방법을 몰라 미국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도 기술이지만 생산 능력에 받쳐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한국은 나토 규격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면서 애초에 전면전을 상정하고 평시에도 막대한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포탄 10만 발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일부 칠러 성향인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 국가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포탄이 없어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상당한 외교적 이득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포병의 처참한 명중률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포탄 생산 역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경제 군사가 모두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비밀리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소련 시절부터 재래식 무기를 비축한 러시마조차 생산 역량이 부족해서 하다못해 북한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원조할 시 북한과 협력하겠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내로남불도 없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포탄과 북한의 포탄이 정면 대결을 펼치는 꼴이 되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난에 허덕여 자국의 인민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북한이 포탄이라고 제대로 보관했겠냐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 포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군사 기밀이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한데요. 우리 군은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대화력전을 수행하는데 6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한국이 보유한 대화력전 무기로는 155mm급 이상의 포만 하더라도 K9 자주포, K55 자주포를 포함해 무려 3,000대가 넘습니다. 물론 이 모든 포가 대화력전에 동원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장사정포가 완전히 무력화될 6일간 쉴 틈 없이 포탄을 쏘아대는 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그만큼 많은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는 건 당연합니다. 심지어 대화력전 이후에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따라 30, 61분의 탄약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니 실제 포탄 비축량은 대략 155mm 포탄만 약 280만 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세계 최강의 생산 능력은 감히 상상이 불허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더군다나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 오래된 포탄을 소모하고 항상 최신화하고 있으니 신뢰도마저 뛰어납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수한 신뢰도와 막대한 재고량으로
미국과 나토의 능력마저 뛰어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의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제공된다면 결국 나토의 포탄 표준이 한국의 포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북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무기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가 한국의 포탄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의 70%를 점유하며 나토의 표준이 된 것과 흡사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로운 건 상대방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외교에서 미국은 이미 한국에게 큰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포탄을 대한민국이 메워주지 않았다면 미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그 군사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참사를 막아준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노선을 확실히 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서울과 울릉도를 1시간 만에 연결하는 울릉공항 공사가 23.3%의 안정적인 진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로의 교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등의 방위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불칠의 항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서해에도 이 울릉공항과 같은 제2의 불침항모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서해과 섬을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는 절대 방어엔이 구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변국들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건설로 인해 2025년부터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가 동해를 넘어 러시아와 일본을 사정권에 두게 되었는데요. 울릉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백령도에도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령도는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팔의 영해권에서 돌출되어 북한을 파고든 위치에 있어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울 정도이고 중국 화북 지역에서 출발한 배는 무조건 백령도 앞바다를 지나야게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신경 쓰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특이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간에는 인천에서 백령도를 가야 할 경우 배를 타고 무려 4시간이 넘게 쉼없이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백령도 주민과 백령도 주둔부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2016년 백령공항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국방부까지 공항 건설에 동의하며 백령공항 건설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환경보호 문제로 공항 건설 예정지의 재조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들어서야 다시금 백령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산업에 선정되었고 2027년 개항을 목표로 2023년부터 건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령공항은 울릉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간 목적으로 건설되나 군사적 용도를 겸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애당초 백령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주목적이 군사공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부터 백령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판단되어 미군이 주둔해 공산당권으로부터의 핵심 방어 지역으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146km, 중국 산동반도와 180km, 압록강하구에서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죠. 현재 백령도는 해병대 제육해병여단인 흑룡부대가 경계를 도맡고 있는데요. 공군 역시 주둔하고 있지만 방공포와 레이더만 배치되어 있고 항공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백령도에도 제대로 된 공군 전투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활주로는 없었지만 쭉 300m, 길이 400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인 사고체변을 천연 활주로로서 이용했었다. 이는 전 세계의 단두 곳뿐인 천연 활주로였죠. 사고체변의 모래사장은 평평하고 단단의 전투기는 물론 124, CO 같은 대형 수승기까지 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냈었는데요. 때문에 과거 공군의 전투기가 백령도에 주둔할 당시에는 중국 물법 어선이 서해를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곡 해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다 갯벌화까지 심각하게 진행돼 차가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땅이 물러져 활주로로의 활용이 어려워지자 현재 서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물법 어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13년 중국은 감히 우리 군에게 등경 124도 서쪽으로는 침범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백령도 바로 포함까지를 중국의 해상작전구역 어우로 선포해버린 것으로서 그들이 주장한 대로 등경 124도
선을 한국과 중국의 영해 경계선으로 정한다면 서해의 무려 70% 이상이 중국의 영해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애당초 말 같지도 않은 중국의 헛소리였지만 실제 국제법으로 정해진 영해권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때부터 자신들이 멋대로 정한 영해선을 기준으로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까지 번번이 군함을 끌고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중국의 군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행태인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서해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공개한 한반도 야경 사진인데요. 서해를 가득 채운 이 지역이 물빛은 놀랍게도 물법 야간 조업을 시행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라고 합니다.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매년 강화해 나가곤 있지만 여전히 서해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중국 어선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당연하게도 중국의 물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해 어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우리 정부 역시 최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개정안에는 경렬비열도를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렬비열도는 세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로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곤 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섬으로 그만큼 불법 중국 어선들로 인한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죠. 다행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렬비열도에 새로운 항만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곳에 항만이 완성되어 해안경찰 경비압과 국가어업지 노선이 수시로 파견되어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조치를 내린다면 기존 태안 안해항에서 출동할 때보다 출동 시간이 2시간가량 단축돼 물법 어선 단속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경렬비열도에 항만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항을 건설해 완전한 군사기지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렬비열도 3개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동경렬비도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에는 동경렬비도의 길이가 1.3km의 섬으로서 바다를 메우지 않고서도 물론 공항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렬비열도의 미사일 기지화에 대한 논의도 불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해상에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일은 중국이 가장 걸음을 놀며 경계하는 사태입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완벽한 봉인 풀려버린 한국형 순항미사일 현무사가 탄두 무게만 3T의 사거리가 800km 이상일 것으로 드러나자 당시 주변국들 중 북한보다도 중국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만약 현무사 미사일이 경렬비열도에 배치될 경우 lun국 본토인상해, 묵경, 진안 칭다오, 텐진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렬비열도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lun국 역시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 상당히 아찔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 당시 한 중국인이 서경렬비도를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 섬 주인이 중국인들에겐 절대 섬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 중국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선족을 내세워 한국인임을 위장한 채 섬을 구매하려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토록 끈질기게 경렬비열도를 구매하려는 이들의 불순한 의도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심각하게 침범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경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내려 중국인이 경렬비열도의 주인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렬비열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국토주권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는 사건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올해 드디어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일 경렬비열도가 중국인의 손에 넘어갔다면 물법 어선들의 결찜지가 되어 지금보다 서해의 어업권 피해가 극심했을 테고 한반도 인근에 중국군이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렬비열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할 군사적 요충지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의 성가고도인데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물릉도, 독도와 맞먹는 우리나라 최오지로서 한국전쟁 당시 가고도의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가거도에는 현재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섬의 풍랑 피해가 극심해 40년에 걸쳐 1,300억을 투자해
너비 16m, 길이 480m의 세계 최대 규모 방파제를 건설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촉구장 5개 크기의 거대 구조물은 방파제 말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어 주변국들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과거도 방파제의 폭과 길이가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선 최소 1000m의 활주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과거도의 방파제 길이는 500m에 조금 못 미쳐 과거도 자체를 군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한참 부족해 보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 활주로의 짧은 거리를 보충해 과거도를 군사, 항공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지하 활주로 건설이었는데요. 땅을 파서 지하에 활주로를 짓는다는 발상은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지하 활주로를 짓고 활용하고 있는 북한과 같이 우리 군도 과거도의 방파제 뒤쪽으로 이어진 산 내부를 파내 활주로를 연장하고 그 안쪽은 경납고로 사용한다면 과거도의 군사기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물릉공항에 이어 백령도, 경렬비열도, 과거도 등 한반도 가장 외곽의 섬들의 항만시설 확충과 해상공항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군은 이 섬들을 활용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에 지속적인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불침항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모합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왔었지만 국경 분쟁지대가 본토에서 먼 영해까지 확장된 지금 한국 공군의 작전 범위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경항공모합 건조 프로젝트 CVX가 추진 중이긴 하나 아직 머나먼 미래의 일로만 보이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합이 절실한 우리 군에게 울릉도를 시작으로 이니어 지어질 이 같은 해상 거점들은 우리 영공과 영해를 굳건하게 수호해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물침 항모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